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금융시장에 의해서 두 번째, 우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기관의 역할인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금융기관의 역할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을 때 큰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금융시장의 기능 6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랑 섞어가지고 다음 중 금융시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제목을 나열할 때 금융시장도 유동성 제고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비용 절감했고요. 위험관리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금융시장이 아니라 금융기관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놓고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제목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유동성이 높아지죠. 금융기관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정성과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자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식을 현금으로 이런 식으로 자산을 필요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을 절감할 때 두 가지 비용이 있었죠. 탐색 비용과 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상품이나 이런 거래를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특히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서 구성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 분산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위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금융기관만의 역할은 요거죠. 지급 결제 제도와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 그래서 우리 결제 서비스 발달로 현금 보유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거래를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는 뭐 ATM기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급 결제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금융시장의 기능과 비교해서 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가게나 기업 등 경제 주체로부터 예금, 신탁 이런 것들을 받는 걸 우리가 이제 수신 업무라고 하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해주는 업무, 이걸 여신 업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수은행으로는 KDB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그래서 민간 은행들이 했을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거나 정책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역할도 하지만 농수협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을 특수은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로 보시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을 영업으로 하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제3보험으로 나누고 있다. 이건 뭐 이미 여러분이 공부 다 하신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자본시장은 가장 특징이 있는 은행은 은행업법으로 관장하고요. 보험은 보험업법으로 관장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금융업을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유 업무를 특성을 가지고 6개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딜러의 개념이라는 것이고,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연결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기서 내가 수수료를 얻는 약간 브로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험에는 요 두 개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나오는 게 투자 매매업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지문으로 나오거나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자기의 계산이냐 타인의 계산이냐가 키워드고요. 자기의 계산은 투자 매매업자, 타인의 계산은 투자 중개업자. 요 업을 주로 하는 회사가 증권회사죠. 증권회사는 자기의 자산으로 증권, 주식 거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개도 하죠. 그래서 우리 매수나 아니면 매도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그걸 이행해 주면서 수수료를 얻는 그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대표적인 매매업자, 중개업자고요.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산 운용회사예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를
직접 투자하냐 간접 투자하냐, 예전에 간접 투자 기구라고 불렀던 것을 지금은 선량한 다수의 자산이야 특정한 소수의 자산이야 해서 집합 투자 기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집합 투자 기구를 자본시장법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2인 이상에게 모은 자금을 그 자금의 소유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취득이나 처분하는 등의 자유로운 운용을 하고 그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집합투자 기구, 펀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운용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합투자업자다. 결국 자산운용업자이고요. 집합투자 상품을 설정, 운용하고 판매하는 투자 대행기관. 그래서 집합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느냐? 예전에는 직접 판매가 금지됐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 한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매매업자, 중개업자는 정의가 많이 나온다면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업자는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문업과 일임업은 다수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산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개별 자산을. 그래서 제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운영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문만 해준다. 투자 판단에 대해서 자문하는 게 투자 자문업. 맡아서 운영하고 결과를 나눠준다. 그러면 이거를 일임업이라고 합니다. 개념 보시고. 신탁업자는 자산을 맡아서, 신탁이라는 게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재산권을 맡아서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업자가 신탁업자고요.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운용하고 운용 결과를 수익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요 업무가 신탁업. 그래서 우리 매매업자, 중개업자, 신탁업자, 요거는 괄호 넣기, 박스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를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운용회사인 경우에는 맨 밑에처럼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인데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출제 빈도는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포괄주의 규율체제예요. 옛날에는 법대로 열거주의, 나열을 했어요. 법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저럴 때 어떻게 하고. 근데 우리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예요. 열거하지 않고 뭔지는 모르지만 포괄해서 규제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성이라는 건 원본 손실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원금이 깨질 수 있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원칙적으로 포괄적 자율, 예외적 규제해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요. 취급 가능 상품, 투자자 보호 규율 대상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옛날처럼 열거돼 있는 거 이외에 벗어날 수 없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두 번째, 기능별 규율 체제. 옛날에는 우리가 업종별로, 은행은 은행대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운용회사는 운용회사대로 업종별로 규제를 했다면 지금은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조금 전에 앞에서 보셨던 매매업자, 중개업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자문업자, 일임업자, 신탁업자 6개를 구분해 놓고 은행이 만약에 매매업을 한다면, 증권회사가 매매업을 한다면 같은 기능을 하니까 같은 규제를 하겠다. 기능별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업종이 아니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업종별 규율체제다. 틀린 거예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그 금융기관을 동일하게 규율하겠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은 6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상품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냐, 전문 투자자냐 나누어서 이것이 같다면 같은 기능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업무 범위를 확대해서 아까 6개의 업무가 있었죠. 그 6개 업무 간에 겸용, 부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넓어진 거죠. 한 회사가 6개의 금융투자업을 다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겸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험업에서 우리 펀드, 집합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 역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확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 내용 알아주시고요.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투자 권유를 규제하는, 그래서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이런 다양한 것들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선진화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여러분이 4개의 큰 제목인데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또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이 아닌 것은 했을 때는 제목이 나오죠. 예를 들어 열거주의 규율체계 틀린 거고요. 업종별 규율체제 틀린 거고요. 업무 범위의 축소 틀린 거예요. 제목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전에 강조했던 내용들을 바꿔서 낼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 외에는 뭐 세부적인 것들은 자주 안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호저축은행은 정의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의 서민 금융기관이고요. 은행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업무 종류가 작고 범위가 제한적인 것이 일반적이고요. 신용도가 규모가 작으니까 신용이 낮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라든지 저축상품의 금리는 높고요.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 시험에 이렇게 써주고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 이게 누구냐? 상호저축은행이다. 이런 문제하고요. 또 하나,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서 대출금리와 저축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신용협동기구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원에 대한 저축 편의를 제공하고 상부 상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신협이라고 불리우는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우체국 예금은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우체국 예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예금 수취 업무, 즉 수신 업무는 해요. 그런데 대출 업무, 여신 업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국영금융기관이 우체국인데 우체국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서 뭔가 수익을 내고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우체국 예금은 예금 수취 업무뿐만 아니라 대출 업무도 한다. 틀린 거고요. 또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기구를 찍어서 신용협동기구는 예금 수취 업무만 취급하지 대출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틀린 거예요. 잘 봐주시고, 얘는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급 보증합니다. 그래서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지급 보증을 해요. 그럼 예금자 보호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에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 기관이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저축은행하고 우체국 예금 눈여겨봐 주시고, 종합금융회사는 민간 부문의 외자 도입이나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 그래서 이름이 종합금융회사예요. 그래서 우리종합금융, 메리츠종합금융,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 종합금융회사는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서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상호저축은행, 우체국예금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기타 금융기관에서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러니까 대출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 하는 이런 회사이고요.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아주 간혹 다음 중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아닌 것은 하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뭐 신용협동조합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최근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 있죠. 신용카드 회사는 여신 기능이 없이 수신 기능만을 취급한다. 요 뒤에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체국 금융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히려 신용카드 회사는 수신 기능 없이 여신만 전문적으로 하는 여신 금융회사가 되겠죠. 나머지 거는 여러분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선물 거래를 하는 선물회사가 있고요. 금융기관 간의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금융회사, 자금 거래 중개하지만 비슷한 개념의 우리 자금 중개사라는 게 있고, 유동화 증권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유동화 전문회사, 그리고 이건 공사죠, 공사. 우리 장기 모기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모기지하고 주택연금 또는 뭐 주택금융신용보증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있다. 요거는 아주 가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누구냐로 물어보는 적이 있지만
출제 빈도는 낮기 때문에 여신 전문 금융회사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수신상품인데요. 첫 번째 예금이에요. 예금은 요구불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있고 저축성 상품, 시장성 상품, 특수 목적부 상품이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다음 중 수신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또 다른 데 섞여서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우니까 유동성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성은 가장 낮은 상품이고요. 종류가 있는데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좌 수표에 결제를 하는, 만약에 가계 당좌 예금이라면 가계 수표에 결제를 하는 그런 예금 계좌고요. 저축 예금은 예치 기간이나 금액에 제한이 없고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부 우대를 해줄 수 있는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예금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별단 예금은 자기합 수표 인출 금액을 임시로 거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정을 우리가 별단 예금이라고 하고요.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시장 실세 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각종 이체 결제 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단기 목돈 운영에 유리한 상품 박스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MMDA다. 이거 나오는 거죠. 우리 머니마켓 단기 금융시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디파짓 어카운트. 그래서 머니마켓 어카운트예요. 예금 계좌예요. 여러분 요 정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축성 상품은 자금의 단기화를 확산하고 거래 조건이 사실상 자유화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금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거래 조건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규율을 했던 것을 좀 자유화해서 풀었다는 거죠. 풀었다는 거는 금융기관 간의 차별성을 부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자유화돼서 운영하고 있고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나오는 예금이라고 하는 정기 예금 상품과 일정 기간 계속해서 내는 적금이라고 하는 적립식 정기 적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보시고, 시장성 상품은 앞에서 우리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을 매개로 CD, 양도성 예금증서, RP, 우리 환매 조건부 채권, 표지 어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환매를 하게 되면 유통시장에서 중도 환매가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시장 수익률로 매도를 합니다. 환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거죠. 매도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환매 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지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시장상품에서는 이 지문 잘 기억해 주시고, 특수 목적부 상품은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주택 청약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상품인데 최근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실적 배당 상품인데요. 첫 번째 우리 금전 신탁이라는 거예요.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건데 돈으로 맡기고 돈으로 찾아가면 금전 신탁이에요. 그런데 맡길 때 이렇게 운영해 주세요. 운영 방법이나 대상을 지시하면 특정 금전신탁,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라고 하면 불특정 금전신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전신탁은 특정 금전신탁과 불특정 금전신탁이 있다. 특정 금전신탁은 위탁자, 돈을 맡기는 고객이 운용 대상이나 방법을 지정하는 게 특정 금전신탁이고, 신탁자산의 운용을 수탁자에게 일임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불특정 금전신탁이에요. 수탁금융기관의 고유계정과 분리돼서 별도의 신탁계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죠. 섞어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시고, 개념하고 별도의 신탁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간혹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단기 실적 배당 상품, 머니마켓에 투자하는 건 똑같은데 예금으로 운영하면 MMDA, 디파짓 어카운트 예금 계좌가 되는 거고, 펀드로 운영을 하게 되면 MMF,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로 운영하는 거죠. 가중평균된 잔존 만기는 단기 상품인데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만기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75일 이내여야 되고요. 별도의 환매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그래서 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 입출뿐만이 아니라 자금 결제 기능,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 이체라든지 내가 돈을 보낼 수 있는 계좌 이체라든지 자동 이체라든지 보험료 납입, 이런 다양한 자금 결제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고요. 종금형 같은 경우는 예금 계좌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고, 이거를 증권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금 계좌가 아니라 RP, 환매 조건부 채권형이거나 MMF형으로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MMF나 MMDA에 비해서 소액 결제 시스템 참여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높이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단기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해서는 MMDA는 앞에 예금 상품에서, CMA는 실적 배당 상품에서 정의를 물어보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굳이 세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종금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성 상품은 은행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MMF나 CMA 같은 경우는 증권사나 종금사에서도 판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집합투자기구,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펀드를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자산운용회사는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시험 문제에는 생명보험회사는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네, 플라자에서 다 팔고 있죠.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두 개가 좀 특별하게 있는데, 하나가 인덱스펀드. 인덱스펀드는 어떤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가 지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수십 년 투자를 했는데 주가 지수를 아무도 못 이기더라.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쫓아가게 하면 제일 높은 수익이 날 거야. 그래서 펀드의 수익률이 주가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고 운영된 펀드, 이걸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얘도 쭉 써놓고 얘는 누구냐,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요. 상장 지수 펀드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만들어서 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의 불편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죠.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인덱스 펀드고요. 인덱스 펀드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얘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 사거나 팔 때 미래가격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유동성을 확대하고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기능을 가져가는 것이고, 개별 종목보다 어쨌든 얘도 인덱스 펀드니까 시장 전체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를 뭐라고 하느냐? 상장 지수 펀드다. 정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은 저희가 흔히 리츠라고 하는 건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짓거나 사죠. 그래서 임대를 줘서 임대에 관련된 임대료를 배당하고 나중에 팔면서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펀드와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건데, 얘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걸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수탁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발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련 채권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 이것도 쭉 써놓고 얘는 누구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면 부동산 투자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얘는 실적 배당 상품이니까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틀렸고요. 자, 요게 시험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건 그 계약 형태, 우리 신탁 계약으로 이루어진 펀드고요.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건 주식회사처럼 만든 펀드예요. 투자자가 있어요. 이 투자자가 펀드를 가입하고 싶어요. 펀드는 운용회사에서 만들어요. 근데 운용회사는 직접 판매가 가능하지만 현재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뭐 지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서 직접 판매를 현재는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매회사가 별도로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판매회사에 돈을 내면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돈을 주고요. 운용회사는 돈을 받았으니까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돌려줄게요 라고 하는 증명서를 투자자에게 줍니다. 그 증명서가 수익증권이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용사가 고유재산과 섞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신탁회사에 돈을 맡기게 하죠. 운용회사가 지시하고 신탁회사가 감시하는 신탁회사와 운용회사 간의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관계로 만들어진 게 투자 신탁이에요. 얘는 다 좋은데 실물자산, 부동산이나 원자재 같은 데 투자할 때 법적 대표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동산 펀드예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사야 돼요? 투자자 명의로 사게 되면 등기부 등본이 몇백 미터 되는 거죠. 그 투자자들을 전부 다 권리자로 등기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운용사 명의로 살 수도 없고 신탁회사, 업무적으로는 지금 신탁회사가 주로 은행들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신탁회사 명의로 사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투자자가 있으면 가짜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제일 만들기 쉬운 회사가 뭐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얘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가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자에게 뭘 줘요? 당연히 주식을 주겠죠. 주식을 주겠죠. 네, 그러면 투자자의 지위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살 때 누구 명의로 사요? 회사 명의로 사죠.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요? 회사가 내죠. 아까 투자 신탁에서 문제점들이 싹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를 진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짜로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로 만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만나요? 이 사람은 판매회사를 하나 지정해서 이 판매회사에 가서 만나고요. 운영을 누가 해요? 운영회사 하나 지정해서 운영회사를 하나 지정, 여기서 운영하죠.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투자자 돈을 받았다. 그럼 운영회사를 통해서 판매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운영회사도 고유재산하고 섞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신탁회사를 정해서 여기서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도록 하니까 모양은 같아요. 중간에 회사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자신탁은 신탁관계,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그래서 수익증권 주식이고 수익자와 주주의 지위로 달라지는 것이고 여기는 신탁계약관계니까 감독이 필요한 반면에 여기는 회사에 투자했으니까 주주의 자율 규제로 가는 거죠. 감독 필요 없고 둘 다 펀드니까 자본시장법의 규제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투자신탁은 신탁이니까 신탁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고 투자회사는 회사니까 상법의 규제를 받는 거죠. 이것도 섞어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여러분이 잘 골라주셔야 되는데 맨 밑에 보면 수익증권은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요.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신상품인데요. 여신상품은 여러분이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에 운용하는 기업대출이 있고요. 단기 운전자금이나 장기 시설자금, 가계대출이 있고요. 부동산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이런 것들이 있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죠. 가입 시부터 똑같은 금리로 적용하는 게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죠. 변동할 때 기준금리, 지금은 이제 코픽스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코픽스 플러스 일정한 가상금리를 더해주는 형태가 많고요. 혼합금리는 가입 초기에는 고정금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밑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 대상이 되는 예적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제가 5%짜리 이자가 나오는 예금이 있어요.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럼 대출이자하고 예금이자하고 누가 더 높아야 돼요? 당연히 대출이자가 높아야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변동금리를 주로 적용했는데 최근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 거꾸로죠. 과거에는 고정금리가 많았고 최근에는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다.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기준금리로 CD 91물 이런 걸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조달금리를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2010년 2월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CD가 자금 조달 비중이 작고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괴리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연합회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8개 은행이 제공하는 자금 조달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뭐 정기예금 이자율, CD 이자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자율이 있죠.
그걸 기초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잔액 기준 코픽스하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하고 두 개가 있고 매월 15일 15시에 공지하고요. 단기 코픽스는 매주 3영업일 15시에 공지합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 내용 기억하시지 말고요. 이런 내용을 쭉 써놓고 얘가 누구냐? 얘가 코픽스다. 정의를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소 내용이 좀 많았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변액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산이죠. 주식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